이번 시간은 연력학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기계 분야에서는 삼력학이 있습니다. 삼력학.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재료역학이 있죠. 재료역학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연력학이 있습니다. 연력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체역학이 있다. 이 역학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기계 분야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이 세 개의 역학을 기준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초 이론이 되는 거죠. 기초 이론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기계 분야의 전공에 관련된 그런 이론을 또한 전개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삼력학이다. 물론 이제 기계 제작법도 여기 해당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삼력학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여기서 이제 재료역학은 뭐죠? 매테리얼 스트렝스 해서 재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초 이론, 공식 그런 것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응력 변형률 선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보들, F8보, 단순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크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 이제 재료역학이고, 연력학은 바로 열과 일에 대한 에너지와 엔트로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연력학이다. 그래서 반드시 열과 일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내연 기관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보일러라든가 히트펌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터빈. 뭐 이런 에 관련된 그런 열적의 어떤 열에 의해서 그것이 에너지화가 되고 그 에너지화가 결국은 열과 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것이 연력학이다. 다음은 유체역학은 뭡니까? 유체역학은 말 그대로 유체에 관련된 어떤 흐름이라든가 배관을 생각하시면 된다. 배관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배관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체가 흘러가고 있죠. 그 유체가 흘러갈 때 그 상태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점성이라든가 또한 그것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삼력학은 대단히 중요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삼력학을 기준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응용 그런 기계 전공 서적에 하나의 베이스 이론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또한 그 관련된 서적에도 이 삼력학에 관련된 내용이 꾸준히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기계공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떤 공간이 넓죠. 그 공간을 다 우리가 어떤 적용해 가지고 어떤 공식을 유도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 바운다리 컨디션, 경계 조건 이런 어떤 조건들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고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또한 기계공학은 어떻습니까? 이 삼력학에도 마찬가지지만 미적분이 항상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수학의 삼각함수라든가 미분과 적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항상 적용해서 식을 유도하고 또 공식을 우리가 결과식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모든 우리가 연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마찬가지지만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교 시절 혹은 대학에서 교양 과목에 공업수학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폼을 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완벽하게 배우고 이 연력학을 강의를 듣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또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연력학의 정의입니다. 자, 한번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취급한다. 에너지와. 자, 에너지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트로피를 취급한다. 엔트로피. 취급하며 개의 성질 및 일과 열의 평행관계를 취급한다. 그래서 개의 성질, 개의 성질과 그 다음에 또 뭘죠? 일과 열의 평형, 열의 어떤 평형 관계를 취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죠? 물리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리학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활동, 운동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활동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연력학에서는 결국은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과 열로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엔트로피는 뭐냐? 이것은 독일 학자죠. 독일 그 학자인데 크라우지우스라는 독일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엔트로피는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감소 정도나 무효 에너지 증가 정도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에너지 어떤 감소라든가 증가 정도를 나타낸다. 증가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보를 내보내는 근의 불확실도를 나타낸다. 불확실도. 불확실도를 또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정보량의 기대치를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정보량의 어떤 기대치를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 엔트로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연력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취급하고, 그것을 취급해서 개의 성질의 일과 열의 어떤 밸런스, 그 관계를 우리가 취급하는 학문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연력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력학의 목적. 자, 연력학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열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다.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열을 어떻게 됩니까? 이 열을 어떻게 되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두 개의 어떤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다. 이건 뭐 전략하는 거죠. 전략. 손실이 없도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효율적이다. 효율적. 자, 우리가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1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인풋 때 아웃풋에 의해서 우리가 효율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A에 따라 표시하죠. 자, 인풋을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얼마 나온가? 그러면 인풋이 1이 들어갔으면 아웃풋도 1이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10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효율로 따지면 100%가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또한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100%가 나온 것은 상당히 어렵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력학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인풋이 들어가 가지고 아웃풋이 똑같이 그 값으로 우리가 표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항상 효율은 1보다 작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은 1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거다. 그래서 1로 전환시킨다. 열을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력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열이란 것은 가열해 가지고 에너지로 우리가 1로 전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압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압. 여러분들 공기압 배웠죠? 공기압.
공기압이 있습니다. 자, 공기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압력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압력 에너지를 결국은 어떻게 되죠?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기압이다. 압력을 향해서는 결국은 컴프레셔, 압축기가 있겠죠. 이 압축기에서 압력이 형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액추레이터, 실린더로 이것이 가서 결국은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공기압에서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을 보는 관점입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 자, 물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을 보는 방법이. 하나는 뭐가 있죠? 미시적 관점이 있다. 미시적 관점. 자, 미시적, 마이크로.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거시적 관점이 있다. 거시적 관점. 매크로 관점. 매크로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시적은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어떤 관점을 본 거고, 우리가 이것은 매크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질을 보는 관점이 있다. 자, 거기에 한번 살펴보죠. 미시적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기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모든 변수, 모든 변수를 고려한 것이 우리가 미시적 관점이다. 그렇지만 거시적 관점은 어떻게 되죠? 기술 가능한 부분만 취급한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 가능 부분만 취급하는 것. 취급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다. 자, 그러면 미시적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관점으로서 3차원에서 이치하는 dx, dy, dz에 존재하고 속도는 vx, vi, vz로 존재하고 힘은 어떻게 되죠? fx, fy, fz가 존재하는 9개의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페로메터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치가 3개 dx, 그 다음에 dy, 그 다음에 dz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속도가 있죠. 속도. 속도도 어떻게 되죠? vx, vy, 그 다음에 vz가 존재하고 힘은 어떻게 되죠? 힘도 fx, fy, 그 다음에 fz가 존재한다. fz가 존재. 그래서 9개의 식이 있다. 9개의 변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거시적 관점은 어떻게 되죠? 객의 분자의 작용을 무시하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효과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력학적 관점이다. 연력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속체에 대해서 살펴보죠. 연속체. 연속체입니다. 연속체. 연속체. 자, 연속체, 연속공학이 있는데 continuous라고 continuum이라고 그러죠. 자, 거기에 보면은 연속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과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공간과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 공간, 공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우리가 뭐죠? 연속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다른 걸로 우리가 연속체를 한번 살펴보면 연속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체를 더 아주 작은 요소로 무한하게 나누어도 그 각각의 요소가 전체로서의 물질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작은 요소로 이렇게 무한하게 나눠도 그 전체 각각의 그 요소가 전체의 어떤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속체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작은 어떤 물질로 나눠도 그 작은 물질은 전체적인 물질을 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이 바로 컨티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와 동작 물질입니다. 개와 동작 물질. 개와 동작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죠. 동작 물질. 자, 첫 번째 우리가 개에 대해서 살펴보죠. 개. 자, 우리가 개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시스템을 우리가 개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라든가 다른 그 전공의 과목에서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자,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은 여러 개의 유니트가 모아가지고 유니트 1, 유니트 2, 유니트 3 이 유니트가 모아져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자체. 자동차 자체가 시스템이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만드는 유닛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는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 또한 어떤 그 라디에이터 부분, 또한 여러 가지 그 하부 그런 그 유닛들, 또한 그 엔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기하기에 관련된 유닛들, 여러 가지 유닛들가 자동차에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 즉 자동차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개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분리된 일정량의 물질이나 어떤 공간의 영역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건 가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가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일정량의 물질이나 어떤 공간의 영역이다. 그래서 물질이나 혹은 공간의 영역이다. 공간의 영역을 우리가 시스템이라 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모든 물질은 우리가 G라 한다. 이것이 이제 시스템의 어떤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개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물질. 그래서 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모든 물질. 모든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G라고 한다. G. G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련된 개의 시스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개의 종류. 시스템의 종류가 되겠죠? 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개방계가 있어요. 개방계. 자, 개방계는 말 그대로 오픈 시스템이다. 오픈 시스템. 완전히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유동계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동계. 자, 한번 내용을 보죠. 개가 경계를 통하여 물질의 이동이 가능한 개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경계를 통과한다. 경계를 통과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차단막이 없다는 거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개다는 거. 그래서 경계로 구별되어 있는 일정한 체적을 검사 체적이라 한다. 이건 경계면을 검사면이라 하고, 그래서 경계를 통과한다. 그렇지만 이제 경계면을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검사면이라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밀폐계가 있죠. 밀폐계. 자, 밀폐계가 있다. 밀폐계. 밀폐계는 어떻게 됩니까? 밀폐계는 말 그대로 차단이 돼 있죠. 차단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클로즈. 또한 이거는 비유동계다. 비유동계. 자, 제가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를 배웠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동 제어를 안 배우고 여러 가지 제어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이해가 될 거죠. 제어. 자, 우리가 제어를 하면 우리가 개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폐회로가 있죠. 폐회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죠?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고 하죠. 컨트롤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뭐죠? 클로즈드 루프 컨트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물론 이제 시퀀스 제어도 있지만 제어하면 두 가지 패턴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사실은. 오픈 루프 게르는 어떻게 되죠? 입력이 들어갑니다. 입력이. 그럼 어떤 시스템이 있겠죠? 여기에 시스템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오죠.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이 들어가죠. 자, 입력에다 내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10이라는 값을 넣고 시스템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죠? 11이 됐어요. 11이. 자, 값이 어떤 시스템을 거치면서 11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개회로는 11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것이 출력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바로 뭐죠? 이것이 개회로다. 그렇지만 폐회로는 어떻게 되죠? 입력이 들어갑니다.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비교기가 있죠. 비교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을 거치겠죠. 시스템을 거치고 출력으로 나갑니다.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자,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아웃풋으로. 그런데 이 아웃풋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교를 해서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어떻게 되죠? 맞는가 틀린가 우리가 피드백 시키는 거죠. 피드백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다 내 10을 넣습니다. 10을 넣는데 여기에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을 거치면서 11이 됐다. 그러면 이 플러스 1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피드백 시키는 거죠. 다시 피드백 시켜. 피드백 시켜가지고 항상 어떻게 됩니까? 10이라는 값만 출력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뭐죠? 밀폐계다. 폐회로다. 제에서는 폐회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밀폐계와 그 다음에 개방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거기에 보죠. 밀폐계. 개가 경계를 통하여 물질의 이동이 없다. 물질의 이동이 없다. 물질 이동. 물질의 이동이 없다. 닫혀있으니까. 밀폐가 되어 있으니까. 이동이 없고 따라서 개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이때 경계를 통해 열과 일의 이동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조건은 뭐죠? 여기서 열과 일의 이동은 가능하다. 이동 가능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열과 일의 이동은 가능하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립계가 있죠. 고립계. 자, 고립계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절연계다. 절연계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이 절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밀폐계 중 주위로부터 완전히 고립이다. 완전 고립. 야, 이것이 이제 틀립니다. 밀폐계 완전 고립이다. 안전 고립. 퍼펙트. 안전 고립이다. 그래서 일 및 열이 어떤 형태로도 에너지와 물질도 주위와 상호작용이 없는 게다. 그래서 안전이 고립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과 일이 모두 차단됐다. 모두 차단된 상태다. 전혀 이동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밀폐계와 고립계는 단전이 다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동작 물질입니다. 동작 물질. 자, 동작 물질. 이것을 또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작업 물질이라고 합니다. 작업 물질. 동작시키는 그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동작 물질이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에너지를 저장 또는 운반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동작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도 하고 또한 운반도 한다. 자, 에너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열과 일로 변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적용예가 있죠. 적용예가 나왔습니다. 저장하고 운반하는 건데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보시면은 내연기관에서는 뭐죠? 혼합가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 내연기관. 자, 혼합가스가 인터널 기관에서 내연기관이죠. 혼합가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냉동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열을 운반하는 냉동기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까? 동작 물질이 냉매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은 냉장고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역학의 초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단위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 이런 것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 뒤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뒤에 있는 다른 챕터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